안녕하세요. 이태수 교육평가연구소장 김병진입니다. 학생들은 오늘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이 했고요. 학부모님들께서는 혹시 보고 계시면 아이들 마음 아파하는 거 보시느라고 많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그 어떤 커뮤니티에 제가 글을 하나 쓰면서 저희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에 글을 하나 쓰면서 그런 말을 했는데 1교시를 보고 나서 아이들이 다 쿠쿠더스 멘틀로 바뀐 그런 시험이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1교시가 많이 어려웠죠. 그래서 앞에 아마 라이브에서 권교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시고 하셨을 것 같은데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교시를 내가 좀 못 봤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멘탈을 잡아서 좀 더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그 복귀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획을 앞으로 좀 수립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시험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해마다 라이브를 진행하지만 올해 라이브는 제 생각에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3월 학평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겁게 접근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볍게 접근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꼭 생각을 하고 오늘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늘을 출발점으로 해서 더 많은 양의 학습을 하고 또 더 나은 희망을 갖고 여러분들이 어떤 결론에 도달할 그 마지막의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오늘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시험을 봤으니까 그냥 원표벽 등의 비교를 이제 잠깐만 그냥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올해 3월 학평 내용이에요. 올해 3월 학평 내용인데 국어를 저희는 82점을 일단 1컷으로 냈어요. 근데 국어 82점 1컷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표현하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잘 보시면 여기에 139, 134, 15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는 가채점 기반이기 때문에 얼마인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여기 이 부분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표현 점수가 크다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표현 점수 최고점이 높다라는 것 자체 시험이 어려웠다는 건데 국어는 좀 많이 어려웠던 걸로 보입니다. 국어는 많이 어려웠던 걸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문법이나 뭐 비문학 부분에서 독해 부분에서 독서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번 시험을 토대로 여러분이 어떤 학습 방향이나 이런 것들 좀 결정하면 될 것 같고 수학가는 이제 보시는 대로 이제 92 정도가 나왔습니다. 전년 3월 학평보다는 조금 이 1컷이 많이 올라간 상태죠. 두 문제 정도가 올라간 상태는 전년 수능이랑 비슷한 상태다. 대신에 한 가지 주목하실 거는 전년도 수능은 표현점수 최고점이 130으로 나왔는데 올해 학평은 지금 3월 학평은 140 정도가 되는 걸로 봐서 결과적으로는 약간의 편차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졸업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조금 더 변화가 생길 것이다.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은 이제 하나 더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 수학나는 조금 전년도 수능보다는 조금 떨어졌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년도 3월 학평하고는 비슷한 수준 뭐 이런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표현 점수 최고점은 조금 더 높지만 그거는 시제점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를 봐야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국어가 모든 걸 지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국어가 모든 걸 지배를 하고 있을 거고 갑자기 막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막 생기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이런 비교보다 이제 조금 더 중요한 게 3월 학력평가를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식으로 학습에 활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시험을 보고 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이런 부류의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고민들을 하는. 그러니까 뭐 나는 수능은 안 되나 봐. 그냥 나는 수능은 잘 볼 거야, 무조건. 아니면 뭐 정시는 안 될 것 같아. 수시로 가야 되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모의고사일 뿐이다. 전범위도 아닌데 뭐 어때? 뭐 이런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딱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면 이건 너무 무겁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3월 학력평가를. 그렇죠? 그러니까 3월 학력평가가 여러분의 수능 경력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거나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식으로 잘못 판단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저거는. 그래서 너무 무겁게 판단하는 거고 이건 또 너무 가볍게 판단하는 거죠. 이거는 뭐 그냥 지나가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또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너무 무겁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게 여러분들이 어떤 식의 결론을 내고 고민을 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즉 이렇게 너무 무겁게나 너무 가볍게만 판단하게 되면 여러분은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계속 앉아가지고 어떡하지만 계속 하다가 여러분 선배들 중에 굉장히 많은 있는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남은 8개월 동안 굉장히 무기력하게 보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3월 학력 평가를 보고 난 뒤에 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고 3월 학력 평가를 보는 의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빨리 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볍게 대처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럼 이렇게 무겁게 대처하는, 그러니까 가벼운 거는 그냥 이제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너무 무겁게 판단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3월 학평 성적이 수능 성적으로 그대로 이어지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런 부분들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전년도와 전전년도, 그러니까 2018학년도와 2017학년도, 여러분 2018학년도 수험생이 아니고 2019학년도 수험생이에요. 그러니까 2018학년도 수험생과 2017학년도 수험생들의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봤을 때 과연 3월 학평 성적은 실제로 수능 성적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준비를 해봤는데, 280에서 285, 저거는 100분이 합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3주 정도 뒤에 성적표를 받게 될 텐데, 그 성적표를 받았을 때 280에서 285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수능에 가서 어떤 결과들을 내왔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건 당연히 이제 국수탐이에요. 영어가 절대평가됐으니까. 실제로 보면 요 정도 인원, 2017학년도는 16%, 2018학년도는 14% 정도가 이 점수에서 더 상승을 했어요. 물론 하락하는 인원이 많지만 이 상승하는 인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2018학년도 같은 경우는 영어 절대평가가 첫 해고 2017학년도까지는 영어 절대평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학습의 완성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승률이 조금 더 떨어지는 거예요. 자연계도 똑같이 지금 보시면 7%, 9% 이렇게 해서 상승도가 조금 떨어지는 게 보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 빨간색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란색에 집중해서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점수대만 이러냐? 오히려 240에서 45점대를 보면 오히려 더 높아진 걸 볼 수 있죠. 상승에 있어서 인문도 그렇고 자연도 상승에 있어서 높아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점수폭은 오히려 더 상승할 가능성이 더 많은 점수대다. 이런 걸 여러분이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 여기로 가면 조금 더 상승을 하는 거죠. 근데 2018학년도에 가면 큰 폭으로 상승폭이 줄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결과적으로 영어 절대평가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완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수능 가서 100분위 1을 따는, 즉 좋은 성적을 받는 게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조금 더 완전하게 갈 필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3월 학평 성적이 수능 성적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하락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방점을 찍고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건 뭐 하는 애들을 봐야 된다? 상승하는 애들. 그래서 여러분이 저 노란색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럼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학력평가나 모의평가, 그러니까 6월, 9월에 모의평가를 보고 모의수능을 보고 그리고 나머지 달에는 학력평가를 보잖아요. 그랬을 때 이 시험들은 모두 평가도구로서의 성격도 갖고 학습도구로서의 성격도 가져요. 정말로 학생들한테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건데,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몇 점을 받았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거를 활용할 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랬을 때 그 활용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돼야 된다. 하나는 평가 도구로서 진행돼야 되고 또 하나는 학습 도구로서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평가 도구로서의 3월 학평은 어떤 거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점수로 접근하는 거예요. 내가 몇 점을 받았다. 원점수가 아니라 표준 점수를 얼마를 받고 100분위를 얼마로, 특히 100분위를 얼마를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점수로서 접근하는 것이긴 한데, 이 평가 도구가 3월 학평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했듯이 6월에도 있고 9월에도 있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별히 3월 학평 또는 4월 학평도 마찬가지예요. 평가 도구로서는 한계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저걸 알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할 건가를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왜 한계를 갖고 있냐? 첫 번째는 응시 집단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계를 갖게 돼요. 제한적이라는 건 이런 거죠. 수능은 재학생과 졸업생과 검정고시생이 다 같이 봐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학평은 재학생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단이 빠져 있죠. 이 집단이 빠져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응시 집단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대평가 점수가 완벽한 상대평가 점수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수라는 것에 너무 지나치게 여러분이 막 달려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시험 범위의 제한성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즉 수가는 기백이 빠져 있고 그리고 수나는 확통이 빠져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평가 도구로서의 3월 학평은 그 의미가 조금 낮아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걸 너무 가볍게만 볼 수 있느냐? 아까 무겁게 보지 않아야 된다. 마찬가지로 너무 가볍게 보지도 않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3월 학평은 이런 한계가 있으니까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봐도 된다. 그게 아니라 3월 학평은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모의고사여서가 아니라 내가 3월 학평에 나타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앞으로도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것의 시작점이 3월 학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몇 가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라는 거를 해야 돼요. 나중에 3주 뒤에 성적표를 받으면 성적표에 그런 면이 나타나기는 해요. 그리고 성적표에 그런 면을 볼 수 있는 걸 내가 따로 촬영을 해서 올려놓을 거예요. 성적표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가서 다시 거기서 또 확인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확인을 했을 때 여러분의 강점과 약점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국수탐 100분위를 기준으로 해서 뭐가 좀 더 뭐가 좀 더 강하고 뭐가 좀 더 약한지. 그러니까 이 학생은 지금 편차가 아주 크게 보이진 않지만 국어는 오른쪽으로 가 있고 수학은 왼쪽으로 가 있고 과탐도 왼쪽으로 가 있어요. 근데 과탐은 이제 거의 이 선에 같은 거죠. 동점자 평균과 일치하는 것은 과탐인데 국어는 동점자들보다 조금 좋고 수학은 동점자들보다 조금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어는 강점이지만 수학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약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또 하나는 영어 절대평가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으니까 영어 절대평가에서도 여러분의 동점자, 즉 국수탐 100분위의 동점자 중에서 영어가 각각 등급별 비율이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 좀 주의 깊게 관심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내 동점자들에 비해서 영어는 강점이구나 약점이구나 뭐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들을 좀 보는 그런 분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평가 도구로서 3월 학평을 사용하는 첫 번째 측면이에요. 근데 두 번째 측면은 뭐냐? 그것이 평가 도구로서의 기능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여러분의 위치라는 게 나와요. 위치.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3인데 아직도 그런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곤란한데 여러분한테 중요한 건 점수가 아니라 위치예요. 그렇죠? 내가 전국에서 어디에 있는가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랬을 때 그 위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나중에 학력평가 성적표를 받으면 학력평가는 모의평가는 이런 게 안 나오지만 학력평가는 이런 게 나와요. 그런 게 나올 때 여기에 상위 누적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위 누적. 근데 여러분은 하위 누적으로 받게 돼요. 그러니까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근데 어쨌거나 그 상위 누적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틀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제 펼쳐질 거예요. 그러면 내 위치가 몇 프로구나. 즉 국수탐 두 과목의 국수 그다음에 탐구 두 과목을 합친 표준 점수로 내 위치를 계산을 하니까 나는 뭐 한 4%대다 5%대다 이런 개념을 잡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려면 몇 퍼센트가 돼야 되는데 2%가 돼야 되는데 그럼 난 2%를 더 올리기 위해서 어떤 과목을 어떻게 더 열심히 할 건가라는 계획을 세우는 거 또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3월 학평을 평가 도구로서 활용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강점 약점도 판단을 하고 두 번째로는 내 위치가 어디 있냐를 판단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 부분을 또 하나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죠. 내가 지금 성적으로는 어디를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고 있는 화면은 저희 풀서비스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풀서비스 안에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걸 이제 미니 배치표라 그러는데 다른 기관도 열심히 막 요즘 만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 미니 배치표라는 것이 내 점수가 이렇게 서 있는,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데 대학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나는 어디쯤을 갈 수 있구나. 근데 목표를 잡아서 뭐 어느 학교를 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이 학과를 찍어볼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갈 수 있는 학교를 딱 지금 현재 성적으로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럼 내가 어디를 갈 수 있구나. 좋죠. 그러면 그 어디를 갈 수 있는데 나의 목표는 여기다. 그러면 이 사이의 간격을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극복하는 동기로 삼는 것이 바로 3월 학평이다라는 걸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점수와 비슷한 선배들은 어떻게 됐나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뭐 이 점수를 받은 학생이 실제로 작년 수능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 아니면 뭐 중간 평균 점수, 그리고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던 학생,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은 뭘 얻어야 되냐? 아, 나도 노력하면 저기까지 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총점하고 이 총점이라는 것을 보면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도대체 그러면 어디서 몇 문제를 더 맞춰야 될까? 뭐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안 나오면 결과적으로 저것이 그냥 허공에 외치는 외침일 뿐이지 실제로 저걸 달성할 가능성은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해보냐면 한 문제 정도를 더 맞으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내가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과목을 더 어떤 점수 한 문제를 더 맞히게 되면 학교가 어떤 식으로 바뀐다.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평가 도구로서 3월 학평을 활용한다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거듭 말하지만 여러분의 목표를 버리는 계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목표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어떤 영역에서 어떠한 양의 학습을 해야 되는가를 결정하는 거 또는 계획하는 거, 목표로 삼는 거, 그걸 위해서 3월 학평을 평가 도구로서 존재한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는 걸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목표가 생기고 나면 그걸 뭘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습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습 도구로서의 3월 학평이라는 거 나오는 겁니다. 그럼 학습 도구로서 3월 학평을 여러분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시험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혼자서 할 수도 있고 다른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시험지 분석을 할 때 초점이 뭐냐라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시험지 분석을 할 때 초점은 각 문제들의 저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푼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들의 그것이 어느 단원이나 어떤 개념을 묻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옆에다가 써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답 노트를 만들고 이런 거 되게 좋은데 다 그런 거 다 해도 좋아요. 근데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모든 문제에 이게 어떤 개념 또는 어떤 단원에서 비롯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적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만약 그걸 적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 단원이나 그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걸 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하나. 두 번째는 내가 단원이나 개념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여기부터 나온 개념이다 또는 여기로부터 나온 단원이다라는 걸 알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를 틀렸을 수 있잖아요. 또는 실제로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가졌을 수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제풀이 과정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지 분석은 이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좀 어려운 시험지 분석을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좀 시간을 들여서 각각의 문제들을 이런 식으로 다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이 잘 맞췄던 문제들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 바로 첫 번째는 겨울 동안 학습했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겨울 동안 문법을 되게 열심히 했다. 근데 문법이 어려웠잖아요. 그냥 문법을 열심히 했는데도 문법을 못 맞췄어, 많이. 그러면 내가 문법 공부를 하는 것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었나? 뭐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겨울방학 학습 성과를 분석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 그러면 이때까지는 문법을 아주 공부를 한다고는 했지만 문제만 풀었다. 그리고 외우지 않았다.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여러분이 생각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어떤 식으로 나갈 건가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걸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서비스를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구조를.
내가 이거를 이번 시험에서 틀렸는데 이번 시험에 틀렸던 것과 유사한 유형의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유사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고 만약 이건 틀렸는데 이걸 맞췄다. 그러면 나는 어느 정도의 개념을 알고 있는 거고 이건 맞췄는데 이거 틀렸다. 그러면 또 개념이 불명확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도 맞추고 여기도 맞춘다라는 건 여러분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학습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걸 여러분이 여기서 확인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선생님 제가 이런 문제를 틀렸는데 이런 유형의 문제를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문제들을 풀어봐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여러분 좀 더 적극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학습 도구로서 사물학평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이 부분의 출발점을 갖는다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 인식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네, 그래서 요 과정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여러분이 사물학평을 그 누구보다도 잘 활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은 이 사물학평을 내가 앞에서부터 계속 출발점으로 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습 도구로든 평가 도구로든 다 이 출발점으로 쓴다라는 건 3월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앞에는 앞으로도 많은 입시적인 시간이 존재해요. 그 입시적인 시간 동안 여러분이 3월학평을 분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입시적인 준비들을 막 해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될 건가? 근데 그걸 아무 전략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막 한다고 해서 뭔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의 사건들이 존재할 거고 그 사건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좀 구간을 나눠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이 앞으로 뭘 해야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도 입시가 어떠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입시보다 앞서는 게 뭐냐면 실력이에요. 실력이 없으면 입시를 잘 알아도 입시에서 성공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는 입시적인 무엇인가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어떤 대학에 어떻게 뽑는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그 대학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입시 시기에서 어떤 것들을 더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느냐도 잘 눈여겨서 보는 것도 필요할 거다라는 거를 좀 생각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앞에 중간고사가 있을 거고요. 6월 모평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말고사가 있을 거고 우리 여름방학이 찾아오면서 9월 모평도 있을 거고 그리고 수시 원서 접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은 수능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연결되는 시계가 존재해요. 금방이죠, 금방. 근데 이걸 몇 가지의 시기로 나눌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시기는 여기거든요. 즉 6월 모평 전까지 오늘부터 6월 모평 전까지를 첫 번째 시기로 우리가 잡을 수 있어요. 이 시기를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 수능학습 집중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말이 집중한다는 것이 수능학습만 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능학습 집중기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이 이 사이에 있는 중간고사 준비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이 수능까지 가져갈 수 있는 토대를 이 시기에 형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긴 시기 나중에 다 뜯어서 보면 알겠지만 이게 꽤 긴 시기예요. 이 긴 시기 동안 여러분들은 수능학습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기말고사까지일 수도 있고 기말고사 좀 전까지일 수도 있는데 요 시기 그러니까 기말고사 전이 보통은 기말고사 전이에요. 기말고사 전까지의 시기에서 여러분은 뭘 해야 되느냐 6월 모평의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 시기예요. 즉 6월 모평을 보고 나서 뭔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6월 모평을 보고 나서도 라이브를 하겠지만 그때 만약 여러분이 같이 이걸 듣고 있다면 그때 내가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6월 모평을 평가도구로도 쓸 수 있고 학습도구로도 쓸 수 있다. 그랬을 때 평가도구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학습도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사후 관리와 관련이 되는 거다. 그리고 또 조금 긴 시간이 존재하죠. 근데 이 긴 시간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수능학습에 집중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따라요. 그래서
요 시기는 수시를 고민하고 수능을 학습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집중기라는 말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기가 아주 중요한 시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수시 고민도 해야 되고 수능 학습도 해야 되는 시기니까 이게 길어 보이지만 그렇게 길지 않다. 그리고 9월 모평이 있잖아요. 9월 모평이 있으니까 당연히 9월 모평을 보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사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후 관리 안에는 분명히 뭐도 들어있냐? 수시 원서 접수 또는 수시를 결정하는 것도 들어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9월 모평에 사후 관리를 하는 시기고 마지막 남은 이 시기가 수능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점검하는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어떤 친구는 되게 금방 저기까지 갈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친구는 지겹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개인적으로 바람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5개의 시기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4번, 5번까지 생각하지 않고 3번까지만 내가 생각하고 뭔가 계획을 세우겠다 또는 목표를 세우겠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여러분한테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하고 보는 게 필요한데, 자, 보세요. 첫 번째, 수능학습 이 집중기, 이게 집중기인데요. 이 첫 번째가 집중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능학습 집중기에는 첫 번째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학습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보다는 목표가 좀 더 중요해요. 목표가 나오면 계획은 나와요. 근데 이 목표를 뭐라고 오해하면 안 되냐? 이 목표를 점수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수능 집중기가 여러분 아까 내가 봤을 때 수능 집중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냐면 수능 학습 집중기는 기본적으로 6월 모평을 보기 전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6월 모평을 보기 전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점수를 6월 모평에 내가 몇 점을 받겠다 이런 점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완성도나 점검 범위를 여러분이 목표로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게 되게 달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점수를 목표로 세우는 거하고 이 완성도나 점검 범위를 목표로 세우는 거하고 아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완성도나 점검 범위를 목표로 세워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나는 언제까지 그 목표를, 그게 계획이 아니에요. 목표예요. 계획은 언제까지 뭘 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뭘 하고 내일 뭘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뭘 하겠다라는 걸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구간인 6월 모평 사후 관리는 지금 거의 재학생일 거예요. 왜냐하면 졸업생들은 오늘 시험 안 봤으니까. 재학생들이 제일 못하는 건데 뭐냐? 평가원의 경향과 의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평가원은 올해 어떤 식으로 시험을 보고 싶어 하는가, 수능 시험을. 그게 6월 모의평가에 아주 잘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소 2주 이상은 여러분이 6월 모평 시험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최소 2주. 그러니까 목요일 날 시험을 보고 다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여러분이 계속 시험지를 들고 다닐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험지를 통해서 평가원의 경향과 의지를 확인하고 나면 여러분이 결과적으로 뭘 세울 수 있게 되냐? 바로 학습 방향과 목표를 재설정하게 되는 거예요. 경향이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뭔가를 바꿔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추세를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쭉 가지고 가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수시 고민과 수능 학습을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수시 고민과 수능 학습을 하는 건데 저게 6월 모평 사후 관리를 하고 기말고사를 보고 그리고 9월 모평 전까지의 그림이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의 경쟁력을 점검하는 거예요. 저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필요 없다. 지금 여러분은 이 경쟁력을 뭐 하는 게 필요하다. 올리는 게 필요하다. 근데 올릴 수 있는 경쟁력이라는 건 뭐 교과, 비교과, 논술, 수능 이렇게 통상적으로 4개인데 실기를 빼고 그렇게 4개의 경쟁력 중에서 여러분이 지금 막 경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건 결과적으로 수능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나중에 가서 경쟁력을 점검할 때는 이 4가지를 다 해야죠. 그렇죠? 교과, 비교과, 논술, 수능 이런 거 다 해봐야 되잖아요. 그 경쟁력을 점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서류 준비를 해야 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서류 준비를 해야 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서류는 다 알겠죠. 그리고 9월 모평의 목표를 설정한다. 이런 목표, 완성도와 점검 범위라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건
서류 준비를 언제 한다? 요때 한다. 요때는 언제다? 6월 모평이 끝나고 난 뒤다. 즉 6월 모평이 끝나고 난 뒤에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지금부터 쓰는 게 결코 좋지 않다. 그 부분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소개서를 지금 쓰는 게 좋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쭉 움직여가는 거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학습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좀 전에 경쟁력을 점검하기 전에 여러분이 지금 이 이전 시기까지는 경쟁력을 계속 뭐 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쌓아 올려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경쟁력을 쌓아 올려가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수능이에요. 근데 여기를 잘 보세요. 이거를 잘 읽어야 돼. 입시의 기준은 수능. 근데 뭔 아니다. 정시는 아니다. 즉 수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정시로 대학을 가라는 뜻은 아니다는 거죠. 그럼 저게 뭐냐? 무슨 저런 말이 있냐? 자, 그랬을 때 보세요. 나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수능이라는 걸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면 자 이런 겁니다. 2명의 학생이 있고 2명의 학생이 대학의 서열을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2명의 학생의 대학의 서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같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두 친구가 심지어 내신도 같아. 됐죠? 내신도 같아요. 내신도 같으면 보세요. 이 친구도 이 대학을 쓸 수 있고 이 친구도 이 대학을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얘는 수능을 요 정도 하고요. 모의고사겠죠 당연히. 수능을 요 정도 하고 얘는 수능을 요 정도 해요. 됐죠? 그러면 이 두 개의 통해서 보면 이 친구 B 학생은 여기 이 대학을 수능으로 갈 수 있는 것보다 더 잘 가는 경우죠. 그렇죠? 근데 A 학생은 수능으로 갈 수 있는 경우보다 못 가는 경우가 이 대학을 가는 거잖아요. 이걸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입시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이 두 학생의 내신 경쟁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내신 경쟁력이 동일해 보이지만 결코 동일하지 않다. 내신 경쟁력이 동일해 보이지만 결코 동일하지 않다는 의미는 이 학생에게 내신 경쟁력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저 학생에게 내신 경쟁력은 거의 의미가 없다. 왜? 내신을 활용해서 갈 수 있는 대학이 수능을 활용해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더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신 경쟁력을 활용할 것인가 활용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의 기준이 바로 뭐에 있다? 수능에 있다는 걸 꼭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것이 반드시 정시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수시원서 한 장을 쓸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이 되는 거다. 이걸 바꿔서 말하면 3월에 여러분은 여기에 있는데 수시원서를 쓰는 9월에 여러분은 저기 가 있는 게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목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3월의 학력평가 성적을 가지고는 내가 이런 형태가 돼 있는데 9월에 모평을 보고 나서 실제로 원서를 쓰게 될 때는 아 내가 여기까지 가 있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이 대학은 수능보다 더 잘 갈 수 있는 거니까 꼭 써야 되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 가면 수능보다 더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꼭 쓰지는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아예 안 써도 되는 대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3월은 여기에 있지만 9월은 저기에 있어야 되는 게 여러분의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게 목표로 삼아야 되는 요소다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부분에서든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오늘 시험의 결과를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됐죠? 예. 3주 뒤에 성적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성적표가 나올 때쯤 되면 성적표가 나오고 나면요. 진짜 부탁인데 우리 홈페이지 다시 한 번 더 와가지고 성적표를 보는 법이라는 거를 동영상을 찾아서 한번 보세요. 예, 그러면 성적표를 보고 그때 내가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어떤 학습적인 또는 입시적인 방향성 뭐 이런 걸 잡아가는 방향 또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그때 다시 만날 수 있을 텐데 그걸 보고 그러니까 지금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보게 되는 것보다는 그때 가서 보는 게 훨씬 더 이렇게 피부로 와닿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보면서 여러분이 그런 결론을 내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 일로 옮겨가는 것이 내 목표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험지 분석을 여러분이 좀 더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학평 라이브를 특히 3월 학평 라이브를 할 때 맨 마지막에 마음이 좀 무거운 것도 있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나 하는데 오늘도 해보면 그 어떤 소설에 뭐 소설 원명을 말한 김동리의 역마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에 보면 그 소설에 소설 제목을 잘못 말했네 제가. 그 소설의 한 부분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능길의 장마라는 소설이 있어요. 유능길의 장마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유능길의 장마라는 소설에 보면 맨 마지막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할머니의 전생에서 꺼지기 직전에 촛불의 찬란함과 맞먹는 시기였을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유능길의 장마라는 소설 아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구절에서 내가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할머니의 전생에서 꺼지기 직전에 촛불의 찬란함과 맞먹는 그런 순간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촛불은 꺼지기 직전이 가장 찬란한 거예요. 다시요. 촛불은 꺼지기 직전이 가장 찬란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본 시험은 여러분의 가장 찬란한 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입시나 수능이라는 그런 촛불은 언제 꺼져야 되냐면 수능 다음 날 꺼져야 되는 거예요. 그쵸? 수능 다음 날 꺼져야 수능 날이 가장 뭐한 거야? 찬란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초는 결코 지금 찬란할 수 없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초는 수능 날 찬란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초라하겠죠. 그러니까 그 초라한 여러분을 이기고 가는 게 필요해요. 그러려면 적어도 앞으로 수능 때까지 또는 앞으로 6월 때까지는 그 초를 꺼트리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이 오늘 시험 보고 나는 뭘 했지? 또는 나는 앞으로 뭔가 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촛불을 꺼트리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촛불을 꺼트리지 않고 건건히 계속 이어만 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초는 수능날 가장 찬란하게 불꽃을 태우고 그리고 그 다음날 장렬하게 전사할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다짐을 하고 오늘 학력평가를 통해서 더 큰 미래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진짜 고생 많이 했고요. 네, 오늘은 푹 잘 주무세요. 네, 고생 많이 했습니다.